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푸른 바다가 눈부신 이곳은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제2의 수도라 불리는 부산입니다. 많은 상점들로 가득한 이곳은 놀랍게도 쇼핑몰이 아니라 터미널인데요. 부산에 위치한 종합터미널입니다. 터미널에 서 있는 인형 같은 금발의 저 미녀들은 누구일까요? 아무리 봐도 평범한 외모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녀들 옆으로는 한국인으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로 그녀들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같은 예능 촬영일까요? 혹은 다큐멘터리 유튜브나 브이로그 그러기엔 촬영하는 스텝 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궁금증을 함께 해결해보기 위해 그녀들의 촬영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각기 다른 나라의 출신으로 현재 꽤 유명한 모델들입니다. 패션 위크 기간이 되면 그 전부터 많은 브랜드에서 러브콜이 오고 각종 브랜드의 패션쇼, 그리고 촬영 등을 하며 가장 바쁜 일정을 보내는 모델팀입니다. 아마 전 세계 모델 랭킹 중에서도 높은 순위를 차지할 거예요. 저희들의 키는 대부분 180cm에서 조금 크고 작고 정도의 차이만 날 정도로 여자인 성별로서는 상당히 큰 키예요. 여기에 조금 굽이 있는 힐까지 신으면 웬만한 남자들보다는 훨씬 크죠. 그런 키를 가졌음에도 아마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몸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모델이라는 직업 때문입니다. 살이 조금만 찌더라도 전체적인 옷의 핏도 느낌도 변하니까요. 또 옷을 피팅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보통 브랜드들의 패션쇼를 위한 옷들의 사이즈는 아주 작기 때문에 아마 평균 체형이신 분들은 착용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몸에 옷을 맞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옷에 저희들 몸을 맞춰야 하죠. 몸에 맞지 않으면 피팅을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 브랜드의 옷을 입어볼 기회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모델들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그래도 익숙한 편입니다. 하지만 익숙해졌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모델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안 먹으면 배고프고 남들이 맛있는 건 저희 입에도 똑같이 맛있습니다. 먹고 싶지만 먹으면 안 되니까 그냥 꾹 참고 견디는 거죠. 몸매만 마르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외모 또한 매력적이어야 하죠. 아무래도 옷을 더 멋져 보이게 하기 위해선 많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톱, 발톱은 물론 피부결까지 모델이 가진 모든 가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피곤해지면 피부가 푸석푸석 건조해지고 그렇게 되면 브랜드별로 원하는 느낌의 메이크업을 소화해내는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그런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머리부터 발끝까지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몸이 재산이니까요. 제 이름은 셀리입니다. 저희 모델팀에서 가장 연장자의 긴 경력을 가지고 있죠. 저는 어릴 때 아동복 모델부터 시작한 것까지 치면 벌써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모델 일을 해왔습니다. 모델 일은 저에겐 그냥 삶과 다름없었습니다. 모델 일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가졌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모델 일이라는 건 차별도 무시도 당연히 견뎌내야 하는 직업 중 하나인데요. 그런 것들 때문인지 특별히 친한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더군요. 어느 날 아주 슬픈 일을 경험한 날이었어요. 생각해보니 현재 20대 후반이 될 때까지 내 이야기를 솔직하고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한 명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죠.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제 삶을 열심히 살아냈을 뿐인데 결국 곁엔 아무도 없다는 게 말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부모님께는 괜한 걱정을 끼칠까 더 이야기하기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모델이라도 제 삶에도 슬럼프가 찾아왔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유명한 방송사에서 모델 관련 버라이어티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모델 오디션에 심사위원도 할 겸 한국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촬영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작비로 모든 일정에 따르는 비용 모두를 지원하고 출연료는 별도로 또 지급한다고 했죠. 아주 좋은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는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는 당연히 알지만
프로그램에 출연할 만큼은 잘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휴가 같은 휴가를 보내본 적이 없는데 차라리 잘 모르는 곳에 가야 겁 없이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저희는 휴가가 아니랍니다. 휴식 시간에도 항상 운동을 해서 몸매를 유지하고 식단 관리까지 엄격히 하기 때문에 모델들에겐 쉬는 시간도 일을 하는 시간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회야말로 슬럼프를 조금이나마 환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방송 제작진들은 한국에 도착해 숙소에 가서 한국을 경험하는 모습과 부산에서 열릴 모델 콘테스트 심사를 보는 것까지 촬영을 한다고 했죠. 대신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해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요. 그래도 오기 전까지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검색을 해봤어요. 그런데 한국을 검색하면 나오는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간다는 것이 의아했죠. 제작진에게 물었더니 서울은 그동안 너무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희소성이 없어서 서울만큼 발전했지만 바다라는 휴양시설까지 만끽할 수 있는 도시로 부산을 선택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 한국에는 저와 저랑 친한 2명의 모델 동료 부가티 데니얼이 함께 했어요. 긴 비행이었지만 그래도 새로운 곳에 온다는 것은 늘 설레는 일이죠. 모델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가는 기회가 많았지만 아시아에 온 건 홍콩 다음으로 처음이었어요. 외관부터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느낌의 이국적인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나라에 가도 심지어 홍콩에서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느낌은 받지 못했거든요. 아무튼 저희 숙소는 광안리라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호텔이었는데요. 그곳까지 우리가 직접 부산의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진들은 저희를 부산의 한 터미널이라는 곳까지만 이동을 도와준다고 했어요. 한국어도 못하는 데다가 저는 원래 길을 매번 잘 잊어버리는 편이라 막막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부산의 한 터미널 저는 왜 쇼핑몰에 내려줬지 내부에 지하철역이 있는 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제작진에게 물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거든요. 각종 스토어들이 수도 없이 채워져 있는 그곳은 놀랍게도 터미널이 맞더군요. 게다가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들을 바로 탈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었죠. 한국은 어디든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길을 찾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큰 어려움이 있지 않았어요. 아, 그리고 부산에는 지하철과 다르게 위로 움직이는 경전철도 지나다니고 있었어요. 나라의 수도인 서울도 아닌데 심지어 서울을 가려면 몇 시간은 가야 할 만한 거리라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최첨단으로 갖춰져 있는 건지 어리둥절하긴 했죠. 저는 휴대폰을 꺼내 부산의 모습들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데니얼은 정보 수집에 빨랐어요. 이미 부산에서 꼭 가봐야 할 것들에 대한 걸 메모장에 가득 적어두었죠. 그녀는 항상 준비성이 철저한 걸로 우리들 사이에서 유명하거든요. 또한 길을 잘 찾는 부가티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숙소 앞을 다 와가니 눈부시게 파란색의 광안리라 불리는 해변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해변이나 더운 휴양지에 놀러 갔을 때 봤던 바다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시원하고 청량하면서 탁 트인 그런 깨끗한 바다였어요. 바다 옆으로는 포장마차라고 불리는 노점상들이 있었는데 이건 검색을 하면서 꼭 해보고 싶었던 거라 바로 알아봤죠. 하지만 우리는 내일 부산에서 열리는 모델 콘테스트의 특별심사위원으로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식단 조절을 해야 했어요. 슬픈 일이었죠. 각종 맛있는 냄새가 우리의 신경을 자극했어요. 더 예민해져 버리기 전에 우린 다시 그냥 숙소로 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숙소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거울을 봤어요.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오느라 미처 챙기지 못한 피부가 푸석푸석하다 못해 갈라져서 각질까지 올라오고 있었어요. 내일 가면 지면 촬영도 한다고 했는데 큰일이다 싶었죠. 저는 제작진들에게 근처에 에스테틱이 없는지 여쭤봤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라 무리한 부탁이라는 건 알았어요. 하지만 이 상태 그대로 내일 촬영을 하기 싫었죠. 처음 온 나라에서 찍히는 사진이 최악으로 기록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제작진분들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곳이 예약이 다 차서 안 될 것 같고 호텔 사우나도 영업시간이 곧 종료라 대안으로 근처에 한국형 사우나인 찜질방이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안에서는 피부 미용은 물론 마사지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하셨죠. 저희 나라에도 사우나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유럽 쪽에서 대중 목욕탕 문화가 시작된 거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도 목욕탕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이 아예 무지하진 않았죠. 게다가 예전에 미국에 갔을 때 저희도 한국형 사우나에 가려고 했는데 대기 인원도 너무 많았고 한국 돈으로 하면 67만 원 정도 하는 입장권이라 샤워만 하기엔 비싼 금액이라 생각하고 가지 않았던 기억이 났어요. 아무튼 저희는 제작진이 알려준 부산의 센텀시티 스파랜드라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해외 여행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제작진은 찜질방과 통화를 하더니 사우나 내부는 안 되지만 찜질방에서는 최소 제작진 인원만 들어와 촬영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했어요. 제작진은 목욕탕 관계자분과 통화한 뒤 사우나에 가면 내 이름을 부를 거고 그러면 가서 마사지를 받고 오면 된다고 했죠. 알겠다는 말과 함께 저희끼리 목욕을 마치고 제작진은 찜질방에서 1시간 뒤에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웬 백화점으로 가는 거예요. 디올과 프라다 매장 사이로 가자 들어가는 입구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매표소를 찾아 계산을 하고서 여자 전용 통로를 향해 들어갔어요. 오마이갓. 저희는 들어가자마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면 신발을 벗어 사물함에 넣어야 했거든요. 저희는 실내에서 신발을 벗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라의 문화를 따라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더 경악할 일이 남았었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는 아예 맨발로 걸어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이탈리아는 온천이나 수영장 같은 곳에서도 반드시 슬리퍼를 신고 다녀야 하는데요. 안 신고 다녀도 되지만 그런 사람은 아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볼 거예요. 미끄러워 넘어질 수도 있을 텐데. 어째서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이 저렇게 다닐 수가 있을까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내부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누구도 우리처럼 주저하지 않고 준비한 채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속옷을 걸치지 않고 저 안으로 들어간다니 순간 다시 숙소로 돌아가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동료들과 오랜 시간 함께했지만 서로의 몸을 보며 목욕을 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희는 모두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몇 번이나 크게 불렀습니다. 빨리 오라는 듯한 손짓과 함께요. 저는 부끄러울 새도 없이 그녀에게 이끌려갔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침대에 저를 누우라고 하더니 마치 제가 아기인 것처럼 구석구석 저를 씻기더니 얼굴에도 무언가 팩을 해주고 몸을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낯선 경험이 그렇게 당혹스럽더니 저도 모르게 잠까지 들어버렸더군요. 저를 씻겨주셨던 그분께서 깨우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겨우 일어났으니까요. 한국형 사우나, 마사지의 경험은 정말 꿈 같았어요. 그렇게 푹 잔 것 자체도 오랜만이었죠. 우리 모두는 뭔가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에 스트레스가 풀렸어요. 그 느낌은 욕조에서 하는 반신욕이나 스크럽 같은 거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웃긴 건 저만 잠든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게 혼란스럽더니 긴장이 해소되면서 스르륵 잠들게 됐다고 너도 나도 말했죠. 저희 모두가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지내기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고 몸에 좋다는 걸. 아무리 해도 계속 통증을 지닌 채 지내는데 정말 마법처럼 통증이 싹 없어졌어요. 또 다양한 온도로 이루어진 탕의 수질은 얼마나 좋던지. 바디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온몸에서 오일을 바른 것처럼 윤기가 났죠. 우리는 다시 사물함으로 와 찜질방 가운으로 갈아입고 사람들이 가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다시 호텔이나 백화점 안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네일을 받는 공간, 게임 공간, 노래방, 스티커, 사진기, 선베드 스토어들을 지나야 비로소 찜질방이구나 싶은 곳이 보였거든요. 그곳은 한국만의 문화의 집합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실제로 많이 오는지 양머리 만드는 방법도 영어로 쓰여 있었고요. 야외에는 족탕 공간과 수영장처럼 된 곳이 있어서 하와이의 호텔 수영장을 온 것 같더라고요. 프라이빗하게 커튼이 쳐져 있는 룸부터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각종 스낵부터 식사까지 먹을 수 있었는데 먹는 곳은 마치 고급 레스토랑처럼 인테리어가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지금 키라고 받은 이 팔찌를 갖다 대기만 하면 계산이 됐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고도 그냥 다니고 본인의 소지품들을 자신이 있던 자리에 아무렇지도 않게 두고 가는데 누구나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러던지 말던지 아무도 자신의 물건이 아닌 건 건드리지 않더라고요. 저희 나라였다면 아마 몇 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도 자유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사물함에 넣어두어도 모두 털어가기 때문이죠. 정말 모든 음식을 다 먹어보고 싶었지만 내일을 위해 계란만을 섭취하기로 했는데요. 단연코 살면서 먹어본 계란 중에 최고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상하지 않는 거라면 100회도 사왔을 텐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몇 개를 더 추가로 시켜 먹었죠. 근데 무언가 허전했어요. 로션 급히 오느라 모든 짐을 다 두고 왔더군요. 얼른 숙소로 돌아가야 했어요. 후다닥 나가서 제작진에게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여자 스텝이 자기 거라도 쓰겠냐고 물었어요. 그 브랜드를 보자 우리는 방긋 웃었죠. 그 브랜드는 우리 사이에서도 워낙 유명한 K-뷰티 제품이라 꼭 한번 써보고 싶다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던 바로 그 브랜드였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숙소로 돌아가는 길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전보다 친구들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간 동료라고만 생각하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잘 나누지 않았었는데 여기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확실히 색다른 경험을 함께 공유했다는 것에서 오는 큰 유대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좀 더 야경을 보며 놀고 싶었지만 몸이 풀린 탓인지 저희 모두 기절하듯 잠들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겨우 새벽에 깼어요.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피팅 등 준비 단계가 많았거든요. 한 바퀴 조깅을 하고 오려고 객실 문을 확 열었는데 박스가 툭 걸렸습니다. 그 박스에는 저희 이름이 쓰여 있었죠. 누구지? 이게 뭐야? 상자를 뜯어보니까 그 안엔 어제 우리가 사용하면서 좋다고 했던 그 한국 화장품. 선물 포장이 된 채로 3개가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마트 배송은 빠르다는 걸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화장품은 뭔지 제작진에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뷰티 제품도 몇 시간 안에 원하는 곳으로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제 SNS에 공유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그때 촬영한 방송도 아주 좋은 반응을 얻어 그 덕에 팔로우가 상당히 증가했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우리들은 몸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한국의 찜질방에서의 경험을 추억하고 그리워하곤 해요. 지금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어서 갈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비싸더라도 미국에 있는 한국형 사우나라도 가볼 생각이에요. 한번 경험해본 사람이라면 알거든요. 그 돈을 주고서라도 가야 하는 곳이 맞다는 걸 말이에요. 물론 한국과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요. 어서 한국에 방문해 새로운 찜질방 투어를 하고 싶어지네요. 결국 한국인들도 똑같을 거야. 여기 세상에 회의적인 흑인 청년 하나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밝은 아이였지만 성인이 된 후 흑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게 되면서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한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든 주변에 관심을 끄고 공부에만 몰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 다시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마는데요. 그 위기의 순간 그에게 한 줄기 빛을 내려준 건 다름 아닌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인의 몇 마디 말이 울컥하고 맙니다. 인생에 비관적이던 흑인 청년이 어떻게 다시 희망을 얻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카운셀러로 일하고 있는 제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의 부자 동네 중 하나인 뉴욕에 살고 있지만 원래는 남아공 출신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공부는 잘하지만 집안이 가난한 저를 딱하게 여긴 학교 선생님께서는 저를 위해 재단을 수소문해서 지원받게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지원받는 재단은 유럽재단이었고 재단이 하는 장학금 사업 중에 영국 대학과 연계된 사업이 있었습니다. 최소 지원 조건이 그 대학의 합격자였기 때문에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그 대학에 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영국어도 열심히 공부했죠.
그리고 그 대학에 합격한 저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현지의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이런 기대는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영국은 유럽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흑인에 대한 차별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영국인들조차 이 사실을 인정할 정도였죠. 저는 대학에 다니면서도 항상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밤새 열심히 쓴 페이퍼를 제가 자는 사이에 슬쩍 해서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토론 수업이 있으면 논리가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담아 저를 조롱하거나 제가 옆자리에 앉으면 일부러 자리를 옮겨버리는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일을 당해야 했어요. 저에게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학과의 필리핀인 친구였죠. 화교 집안 출신이라 중국계 필리핀인이었던 그 친구는 칭챙총이라는 말을 들으며 괴롭힘 당했습니다. 저와 그 친구는 같은 피해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친해졌습니다. 저는 저를 도와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필리핀인 친구가 있다고 제 은사님께 편지를 보냈지만 은사님은 그 친구가 중국계 화교라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중국계 화교에게 뒤통수 맞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은사님이 너무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몸이 아파 학교를 결석했는데요. 그날 시험 범위를 알려준다고 교수가 미리 공지했기 때문에 저는 필리핀인 친구에게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알려준 대로 공부했죠. 그리고 시험 당일 저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시험 범위랑 전혀 달랐거든요. 그 필리핀인 친구가 먼저 시험 잘 봤냐 그 말을 꺼내더군요. 친구가 미안해 할까봐 저는 그럭저럭 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일부러 틀리게 알려줬다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친구의 대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럭저럭 봤다고? 그럴 리 없을 텐데 내가 시험 범위를 다르게 알려줬잖아. 저는 그제야 필리핀인 친구가 일부러 시험 범위를 다르게 알려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필리핀인 친구는 공부를 잘하는 저를 시기 질투해 왔었고 일부러 제가 시험을 망치길 원해 시험 범위를 잘못 알려줬던 것이었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조차 배신당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저는 도저히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볼 때조차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도 모두 망쳐버렸죠. 재단의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 최저 기준을 맞춰야 했지만 그 기준을 맞추지 못한 저는 장학금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장 학비가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다음 학기에 남아공으로 돌아가야만 했죠. 가족들과 옛날 은사님은 돌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랐고 저는 울면서 그간의 사정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대성통곡을 했죠. 은사님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니 제가 울음을 그치자 집에 돌아가셨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리고 며칠 내내 우울한 상태로 있던 저에게 은사님께서 다른 대학에 도전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셨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초청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다며 지원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죠. 저는 처음에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외국은 지긋지긋했습니다. 저는 차라리 학기가 싼 국립대라도 알아보겠다고 말했지만 선생님은 저 같은 인재는 더 넓은 세상에 가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한국에 지원해 보자. 한국은 절대 영국 같은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마. 선생님은 자기 친구도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대학을 나왔다며 자기 친구는 아주 잘 지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설득에 못이어 마지못해 지원했고 운 좋게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한국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핑크빛 미래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대학 졸업장을 따서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버는 곳에 취직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인하고 잘 지낼 생각이 없었어요. 이미 저에게 친절했던 중국계 필리핀인 친구에게 뒤통수를 맞은 적 있기 때문에
학우들이 친절하게 대해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주변을 일절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공부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늦게까지 과제를 하고 집에 돌아가던 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중 우연히 마주친 학과 동기가 너도 도서관에서 늦게까지 공부했냐며 반가워하며 저한테 자꾸 말을 걸었죠. 귀찮았던 저는 대충 대답하고 집에 가봐야 안다고 나중에 보자고 말하며 빠른 걸음으로 그를 따돌렸습니다. 저는 전 날도 과제를 하느라 밤을 새서 비몽사몽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 갑자기 뒤에서 조심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저를 잡고 덮친 사람 때문에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를 껴안고 넘어진 사람 때문에 다치진 않았죠. 제가 옆으로 넘어지고 난 뒤 무언가에 크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앞을 쳐다보니 충돌한 오토바이 때문에 가게가 풍비박산이 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도 웅성대며 모여들고 있었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늦은 시간이라 이미 가게는 닫혀 있었고 그 외에도 다친 사람은 없는 듯 했습니다. 제 옆에서 저를 감쌌던 사람이 일어나며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를 감쌌던 사람은 저에게 말을 걸었던 학과 동기였죠. 상태를 보아하니 저보고 괜찮냐고 물어볼 게 아니라 본인을 더 걱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친구는 넘어지면서 무릎도 다쳤는지 피가 줄줄 나고 있더군요. 저는 치료하자고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제가 안 다쳤으면 됐다고 집에 가던 길인데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 때문에 다친 사람을 어떻게 그냥 두고 가겠습니까? 이미 시간이 늦어서 주변의 약국은 다 닫았기 때문에 편의점을 뒤져서 비상약품을 구해 간단한 처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도 몸이 아프면 병원 꼭 가라고 병원비는 제가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학비랑 생활비를 지원받는 처지라 여유가 없었지만 이 정도 은혜는 제가 당연히 갚는 게 맞으니까요. 그리고 아끼는 경황이 없어서 고맙다는 말을 못했다며 구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무슨 병원비까지 내주냐면서 자기 무릎 다친 거 처치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사양했습니다. 저 때문에 다쳤으니 당연히 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고맙다뇨? 대체 왜 이렇게 바보같이 착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저는 처음으로 제가 먼저 그 친구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활짝 웃으며 저의 인사를 받아줬습니다. 머쓱하게 인사를 받으며 자리에 앉는데 그 친구가 다른 학우들이랑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야, 근데 너 왜 무릎이 그 모양이야? 주말에 다쳤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저 친구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하면 사람들이 저를 안 좋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악몽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가 저 때문에 다쳤다고 누명을 씌워서. 안 그래도 흑인이라 외면 받던 제가 더 이미지가 안 좋아진 일이 생각났죠. 사람들은 역시 흑인은 어쩔 수 없네 라고 말하며 저를 더 가깝게 봤습니다. 저는 평화로운 학교 생활이 끝장날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답변한 것은 정말 예상 외였습니다. 이거. 금요일에 술 너무 많이 마셔서 걷다가 고꾸라져 버렸어. 내가 좀 덤벙대잖아. 자기 잘못 때문에 넘어졌다고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죠. 주변 학우들은 그 친구에게 너 또 술 먹었냐? 맨날 넘어진대 라고 장난스럽게 타박하면서 웃고 떠들었습니다. 혼란스러움을 느낀 저는 수업이 끝나고 그 친구에게 잠시 할 말이 있다고 불러내 저는 왜 거짓말을 했냐고 물어봤죠. 그리고 그 친구의 답변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걸 싫어하잖아.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내 친구들이 너를 쳐다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시선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 친구의 말대로 저는 사람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걸 싫어했습니다. 한국인들은 그저 흑인인 제가 신기해서 몰래 곁눈질하며 쳐다보는 것뿐이지. 악의는 없었지만
유럽에서 트라우마가 생긴 저는 그 시선이 저를 배척하거나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저를 유심히 관찰했던 그 친구는 저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섬세한 배려를 받아본 것은 인생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배려심에 크게 감동했고 그 일은 한국인에 대한 저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자 한국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받아줬죠. 신기하게도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다 보니 오히려 학업 능률도 올라가고 스펙 쌓기도 쉬워졌습니다. 저는 학교와 친구들을 통해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했고 같이 스터디 그룹에서 밤새워 공부하며 실력을 키워갔습니다. 즐거운 캠퍼스 생활을 보내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저는 한국 회사에 취직했고 그곳에서 경력을 쌓은 뒤 대학원에 들어가 경영학 석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을 가고 싶으면 졸업 후 바로 가기보다는 경력과 학위를 준비해서 가라는 한국 친구들의 조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 제가 가고 싶던 컨설팅 회사의 한국 지사에 들어갔죠. 한국 지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저는 마침내 미국으로 기회를 얻을 수 있었고 현재 워싱턴에서 경영 컨설턴트 일을 하게 됐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던 것은 바로 한국인들 덕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